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1절부터 살펴보면 한 70명 정도를 이스라엘 곳곳에 파송하죠. 70명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핵심 그룹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추수할 것, 수확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일반적인 눈에는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들이 걱정이 많을 거야를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시죠. 너희가 이제 방방곡곡으로 흩어 들어가는데 마치 이리떼가 드글거리는 곳에 양들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제자들을 보내는 그 땅은 이사야 말씀처럼 원로와 지도자들이 가난한 이에게 빼앗은 것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곳입니다. 백성들의 장로, 원로라고 부름받는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자다. 나의 포도원을 누가 망쳤냐면 바로 이 땅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어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요즘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카드도 가져가지 말고 큰 캐리어에 너희 짐을 담아가지도 말고 꼴랑 그냥 가라. 부킹닷컴에 잘 곳을 예약하지도 말아라. 그냥 가서 그냥 보이는 집에 들어가서 밥 달라 그러고 잠자면 된다. 좀 무대뽀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좀 예수님 제자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 혹시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다 믿음이 굳건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너무 무대뽀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약을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풀이한 로핑크가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신약의 이 대목들을 연구하면서 이런 가정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방방곡곡을 순례하거나 떠돌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서 일상을 떠나지 않고 자기 동네에서 살면서 소박하게 예수님의 친구, 후원자, 동지가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연결망처럼 흩어져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과감하게 파송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 땅 곳곳에 눈에 띄진 않지만 그들을 맞아들 동지들,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냥 눈치 보면서 구걸하면서 얻어먹었던 것이 아니라 같은 가족의 집에 마치 자기 집처럼 그곳에서 대접을 받고 당당하게 자기 몫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세연이가 엄마한테 먹을 거 내놓으라고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세연이 보면 참 당당해요. 그렇죠? 당당하게 그걸 요구하는 것처럼 막 친구들 막 데려오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대신 그들이 주는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인심 쓰듯이 던져줬던 제국의 평화, 그냥 가난한 사람보단 부자가 더 평화롭고 힘없는 사람보단 힘 있는 사람이 더 평화롭고 삶의 비극을 한 번도 겪을 필요가 없었던 궁핍함과 상실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냥 경험했던 그따위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
나의 삶의 환경이 폭풍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샬롬, 그것을 선사하러 가라. 너희 안엔 그게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여기 있어. 그냥 현상 유지하는 평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 사회에 그 사람들의 질병, 죄를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를 던져주는 그 평화가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2년 만에 창현이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제 기억이 맞다면 2년 전에 입으셨던 옷 스웨터와 거의 똑같은 스웨터이신 것 같아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꽤 오래 뵀죠. 10년 정도. 근데 오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문득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가 아닐까. 세월호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같은 제자이지만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우리 집에 찾아오는 평화의 전령, 그분들을 환대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닐까. 어떤 곳에서는 세월호가 주는 정말 비극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샬롬,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그 평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가는 분들에게 박대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 이리떼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가득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화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환대가 있고 우리가 서로 연결망을 갖고 있는 그곳에 당신 나라가 있다고. 그래서 평화의 사절로, 평화의 천사로 오는 그분들과 함께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는 거라고. 그 나라를 거부하는 동네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돔보다 못한 곳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차별하고 배척하고 폭력이 가득 찬 그 이리떼의 논리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보다 팍스 로마 제국의 평화가 더 커 보이는, 그것이 지배적인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연약한 양의 모습으로 오는 그 평화를 우린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순례자, 귀한 순례자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오늘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부활해서 하나님 옆에 있는, 하나님 곁에 있는 그 창현이, 세월호에 희생된 그 아이들, 그들을 지금 끌어안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 주님의 평화를 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창현이 어머님을 모실 텐데요. 우리 최대한 환하고 밝고 따뜻한 환대의 박수로 우리 창현이 어머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년 전에 왔을 때는 성신여대 입구 찍었는데 이사하자마자 제가 첫 손님은 아니겠죠?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 또 저희 가족들의 안부를 궁금해 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전화 톡으로 주셨는데 감사했어요.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러니까 4월 16일이 11주기잖아요. 근데 11주기 기억식 이전에 윤석열이 파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했었어요. 그런 파면 안 된 상태에서 기억식을 상상해 보면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 있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4일날 파면이 돼서 되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11주기 잘 기억식 치렀고요. 저희는 11주기인데 올해가 10 플러스 1주기라고도 합니다. 10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1주기. 그래서 1주기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의지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가족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도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죠. 근데 잘 알아들을 수 있을라나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릴까 해요. 1주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보면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는데 4월 15일 날 인천항에서 저녁 9시에 제주도로 출발한 배입니다. 그날 7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깔려가지고 출항이 계속 늦어지다가 다른 배들은 하나도 출항을 안 했어요. 근데 세월호만 유일하게 약간 가시거리가 1km 이상 돼야 되는데 900m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출항을 했어요. 다행히 별일은 없었고 다음 날까지 순항을 하다가 진도 앞바다에서 다음 날 4월 16일 아침 한 8시 48분경부터 배가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오른쪽으로 돌면 왼쪽으로 기운대요. 배가 세월호가 48경부터 오른쪽으로 돌면서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는데 그게 안 멈추고 계속 우선회 하면서 오른쪽으로 돌수록 이제 좌측으로 계속 기울어지는 거죠. 기울어지기 시작한 지 한 100분 만에 완전히 전복이 되면서 304명이 사망하고 마는데 그 배에 탄 승객은 단원고등학교 2학년 그때 325명, 선생님 14분 그리고 승무원들과 일반 승객 합해서 476명을 태웠었고 그다음에 2214톤의 화물을 싣고 가던 중이었어요. 그렇게 304명이 배가 기울기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배 안에서 혹은 바다에 휩쓸려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저희 부모들은 뭐 거의 미쳐 있었죠. 그래서 첫날부터 근데 국가의 해경의 대응, 국가의 반응이 많이 이상했어요. 참 많이 이상했어요. 모든 게 이상했어요. 정상적으로 보이는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해경이 구조한다고 출동했는데 왜 승객들은 주로 선미에 있다고 해요. 선미에 있는 선미로 가서 승객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수로 가서 선원과 선장을 먼저 구해냈죠. 선장은 그 배의 총책임자니까 그 배에 탑승한 승객들을 구할 책임이 가장 1차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빼내어 버린 거지 해경이. 그런가 하면 16일, 17일, 18일까지는 그 배의 선수 부분이 좀 보였었어요. 3일 동안. 그러면 그 배가 가라앉지 않게 어떤 조치라도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도 취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구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와 언론은 아주
지상 최대의 구조 작전을 펼치고 있다. 거짓말로 뉴스를 내보내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팽목항에서 또 진도 체육관에서 겪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 국민적으로 분노가 일어나면서 아 이거 이상하다.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요구가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대한 그런 목소리가 커지면서 저희들도 이제 목소리 내기 시작하고 국회에서 또 광화문에서 단식 그때는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는데 그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그러면서 국민들과 함께했던 게 처음으로 이제 전 가족들이 동원해서 했던 게 서명 운동인 것 같아요. 전국으로 아이들이 1반에서 10반까지 했는데 반별로 버스를 타고 각 지방으로 지역으로 가서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했어요. 근데 이게 한 4개월 만에 한 350만 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을 해서 다행히 그해 14년 11월 7일 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가 이제 특별법이 통과돼서 특조위가 가동을 하게 되죠.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되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는 어쨌든 국회의 법을 통과시켜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 대로 이제 시행령을 만들고 그 시행령대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사무처도 꾸리고 조사할 인력들도 채용을 하고 예산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각자 공무원들도 파견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반대로 방해를 했어요. 특조위 첫 단계부터 구성부터 못하게 막 뭐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고 세금 도둑이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뭐 생일 파티 하는 그런 것까지 그 금액까지 막 굉장히 치사하게 국민적 여론을 펼치면서 특조위를 폄훼하고 방해 조사하지 못하도록 출범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그게 원래는 2015년 1월 1일 출범해서 16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조사하는 건데 그 방해 공작을 한 거의 8개월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는 15년 8월부터 특조위가 시작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왜냐하면 8월에 예산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조사하는 인원들도 그 특조위에 필요한 인원들을 몇 명이 필요하다, 120명이 필요하다 했는데 거의 반으로 깎고 예산도 깎고 이런 실갱이 온갖 되게 치사한 그런 방해 공작을 펼치다가 8월에나 그러니까 예산도 깎이고 뭐 사람 조사할 수 있는 그 특조위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되게 적은 수가 들어와서 시작이 됐는데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16년 6월이 되니까 끝났다. 강제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조사하다 만 거죠. 너무 어이없고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나중에 그 세월호 인양한 다음에 선체조사위원회 또 그다음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조사를 하는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기술하냐면 그러니까 304명의 국민을 구하는 데는 한없이 무능했던 정부가 이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하는 데는 너무나 유능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비꼬는 내용이 종합 보고서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강제로 실제로 특조위 사무실을 강제로 문을 닫고 막 집기를 빼고 그랬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치사하게 그래가지고 조사하다 만 거죠. 그러면은 조사하다 말았으니까 다시 해야 되는 거여서 저희는 계속 정부를 향해서 투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가족들이 또 요구한 것 중에 그러니까 특조위 돌아가는 특조위에서 조사하는 기간에도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 인양하라고 정부를 향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요구한 거죠. 근데 그때 여당은 세월호를 인양할 마음이 없었어요. 저희는 또 투쟁에 나섰죠. 그래서
인양을 하기로 했는데 인양 업체가 그 중국의 상하이 셀비지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근데 중국 업체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왜 상하이 셀비지라는 우리나라 기술력도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됐을까? 그 단계도 많이 이상했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냥 그 입찰 가격 중에 가장 싸게 낸 업체였나 봐요. 그래서 상하이 셀비지가 인양 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어쨌든 저희는 첫날부터 너무나 수상한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상하이 셀비지가 인양을 한다고 우리 감시를 해야지. 그래갖고 동거차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천막을 치고 감시를 시작했죠. 부모들이 직접 가서 배 타고 그러니까 산 꼭대기라 길도 없고 거기 뭐 거처도 없는데 아무튼 길도 만들고 천막도 치고 이러기를 그래서 거기서 감시 세월호가 인양할 때까지 쭉 감시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낮에는 일을 안 하고 밤에 주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망원경으로 그 동거차도에서 망원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계속 감시하면서 이 일지를 적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망원경으로 밤에 쳐다보면 우리를 향해서 그 망원경을 향해서 서치라이트를 아주 강하게 비치는 그런 치사한 모습들도 보였고 그래서 그럼에도 어쨌든 인양을 위한 작업들은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인양한 날짜는 언제냐면 3월 23일인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날이 언젠지 아세요? 3월 10일이에요. 3월 10일 날 박근혜 파면되고 한 13일 있다가 바로 인양이 된 거죠. 인양을 한다고 한 게 아니었고 인양 한번 시험해볼까? 그러더니 시험할 거라고 뉴스에서 나왔는데 바로 인양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였는데 그렇게 가족들 애를 태우고 3월 23일 날 인양이 돼서 목포 신항이라는 곳에 거치하게 됩니다. 목포 신항의 세월호가 돌아왔을 때 돌아오는 그 장면이 저희 부모들이 기억하는 가장 너무 처참하고 아픈 순간이기도 해요. 저 멀리서 3년 동안 바다에 해저에 있었으니까 되게 녹슬고 낡아 빠진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모습이.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없이 그냥 사람도 없이 그렇게 낡은 고철더니가 되어서 돌아오는 모습이 엄청 저희 부모들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인양을 주장했던 이유가 그 안에 사람이 있다. 9명을 못 찾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이거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알 수 있는 증거물이니까 반드시 인양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 두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인양한 세월호를 보니 3년 동안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가 뻘로 가득 찼었어요. 근데 그 뻘을 손으로 하나하나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다 파내고 왜냐하면 유골이 사람이 있으니까 기계로 안 하고 하나하나 다 뻘을 손으로 다 파내서 그 안에서 4명을 찾아내죠. 4명은 찾고 5명은 찾지 못했는데 어쨌거나 4명은 찾을 수 있었고 근데 세월호 증거물이 이제 올라왔으니 다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왜 침몰했는지.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가 또 출범을 해요. 17년 3월에 인양됐으니까 그때 한 여름부터 시작해서 1년 정도 선체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는데 결론을 이상하게 냈어요. 이분들이 1년 동안 조사하긴 했는데 선체조사 위원들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결정하는 건데 한 반 조사 그 위원 중에 반은 이거는 내부적 요인으로 침몰한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셨고 아니다 아닐 수 있다 다른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반반 나뉘어가지고
열린안은 아닐 수 있다는 거고 내력설은 그 세월호 선체 자체의 문제로 침몰했다는 건데 내력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근거는 그 타기가 2개 있는데 인천행 타기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이 돼서 이렇게 눌려서 그것 때문에 세월호가 자연으로 계속 돌기 시작했고 우연으로 돌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고착된 것 때문에 세월호가 계속 경사를 많이 급경사를 일으키면서 침몰하게 되었다. 이게 내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고 그리고 열린안은 아닐 수 있다.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2가지로 결론이 났어요. 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2가지로 났으니 어떻게 해요? 저희는 가족들은 또 속이 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또 더 조사를 요구했는데 마침 그때 2018년부터 그 전부터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도 있었고 그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지금도 현재도 진행 중이거든요.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1,800명이 넘고요. 현재도 온갖 질병들을 앓고 있고 또 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한테 왔다를 증명하지 못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 참사라고 부르는데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같이 조사할 수 있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018년 12월에 다시 출범을 해요. 그러니까 선조위가 결론 내지 못한 2가지 안을 다시 살펴보는 게 세월호 사참위가 하는 일이었고 또 가습기 살균제에도 정부가 어떤 잘못을 했고 기업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거였는데 가습기 살균제는 2년만 조사하고 그냥 끝냈어요. 근데 저희는 결론이 다 아직 안 나서 1년 반 다시 연장을 하는 그러니까 법을 개정을 해서 3년 6개월 동안 조사를 했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조사해서 2022년 6월에 끝나고 9월까지 이제 보고서를 쓰는 기간인데 보고서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보고서 사참위 종합 보고서 결론도 선조위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2가지 결론에 대해서 사참위 조사관들이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맞나? 그래가지고 그 내인설에 대한 근거가 그거니까 실제로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일본의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 가서 막 뜯어보기도 하고 이런 조사를 벌인 결과 사참위 조사위원들은 그거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내인설을 주장했던 선조위에서 내인설을 주장했던 그런 근거는 별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내렸는데 그러면은 그 열린안에 대한 결과도 결론을 내렸는데 뭐라고 내렸냐면 제가 한번 볼게요. 외력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인한 결과 세월호 선체 외부 변형 그 세월호 인양해서 보니까 그리고 인양하기 위해서 리프팅 빔들을 엄청나게 붙여놨었는데 그 빔들을 뜯어내고 보니까 왜 그 바깥에 변형이 있고 어떤 손상된 흔적이 있었어요. 이런 외부 변형 손상의 원인은 수중체에 의한 외부 충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선체의 외부 변형 손상 외의 다른 엄청난 많은 것들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 조사 항목들을 조사한 조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외력 충돌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외력이 침몰의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또 사참위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나버린 거죠. 22년 9월부터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국가조사기관의 결론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도 주장하는 것을 그 이상을 나가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3번의
국가의 공식적인 조사 기구를 통해서 3번이나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조사했는데 결론이 내지 못했으니까 다시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도 안 되고, 이게 이상하니까 조사해 주세요 이런 것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 4.16 연대와 저희 가족들이 진실책임 포럼이라는 포럼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인설의 근거 혹은 열린한 이런 사참위가 조사한 그 조사 결과들을 다시 되짚어보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는 진실책임 포럼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하는 저희 가족들의 움직임,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윤석열이 집권 하에서는 그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잖아요. 저희 가족들 했던 거는 그 용산의 삼각지역 앞에서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왜냐하면 그 사참위가 한 권고안을 70여 가지를 냈어요. 그 가습기살균제하고 세월호 참사 그리고 기록 관련해서 권고안을 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과하고 추가 진상 조사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사참위가 권고한 내용은 저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산에서 삼각지역 앞에서 첫째 주 수요일 날 12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아무튼 피켓팅을 했었는데, 윤석열이 저렇게 되고 난 뒤에는 아직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답답하긴 해요. 10년, 11년째 왜 세월호가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저희는 한결같이 달려왔고 한 번도 후퇴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선택을 잘못했던 것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때는 최선일 거라고 하고 그런 선택을 해서 어쨌든 밀고 나갔는데, 그 중에 가장 좀 뼈아픈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촛불로 인해서 당선된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저희 가족들을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되게 융숭한 대접을 해줬는데 그때 가지 말았어야 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가지 말걸, 초대에 응하지 말걸, 그리고 우리가 요구할 것을 더 강력하게 요구할 걸, 이런 후회들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집권 초기에 그렇게 가족들을 위로한다고 청와대로 초청해서 융숭한 대접을 해주고 그것들이 언론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혁명으로 된 대통령이니까 해주겠구나 이런 믿음이 다 있었는데, 그 뒤로 실제적인 진상규명은 하지 않았거든요.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그냥 그 검찰 특수단이 또 조사를 했었어요. 이것을 그냥 특수단 하는 대로 보자. 그 사참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좀 보자 이런 얘기만 하고, 결국에는 아무런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이 저희는 잘못된 선택이었다. 지나고 보니 그런 거 대접받지 말고 그냥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의 요구를 강력하게 요구했어야 된다. 이런 후회들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어떤 순간순간 어떤 사건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책임감들이 그 임원들한테, 가족협의회 임원들한테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고 다들 처음 겪는 거니까 그랬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상태로 11년이 지나왔다는 게 되게 많이 뼈아프고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진상규명만큼 열심히 활동을 요구한 게 뭐냐면 아이들 데려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안산에 있지 않고 한 곳에 있지 않아요. 크게는 화성하고 평택하고 안산 3군데 있고 자기 가정집에 데리고 있는 부모도 계시고
일곱 여덟 곳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한 곳에 모아야 된다. 그래서 생명안전 저희는 그 공원을 생명안전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생명안전공원을 건립해 주세요. 이게 15년부터 줄기차게 국가에 요구를 했어요. 아이들이 안산시에 한 학교를 다녔고 같은 친구이고 또래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고, 그래서 부지로 우리 아이들 데려올 그 추모 공원을 만들 부지로 어디가 좋을까, 그런 부모들 간에 이제 조사가 있었고, 부모들의 의견은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거는 거기에 화랑유원지라는 곳이 되게 그 고잔동, 와동, 삼부동 주민들이 좋아하는 유원지가 있거든요. 호수를 끼고 산책로도 있고 벚꽃이 되게 예쁘게 피고 아이들 소풍도 오고 뭐 가족들끼리 나와서 야외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그곳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가족들이 내서 이 화랑유원지에 생명안전공원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주변 주민들은 뭐라고 나왔겠어요? 왜 혐오시설을 도심 한복판에 합니까? 혐오시설이라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근데 그 이면에는 집값 떨어진다가 가장 컸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저희 가족들이 안산의 모든 동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주민들 만나서 그런 게 아니다, 혐오시설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 놀았던 이곳에 혐오시설이라기보다는 더 좋은 공원을 조성할 거고, 여기 이곳에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 또 청소년들의 혜택을 되게 많이 주는 그런 공원이 될 거다. 끈질기게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되게 많은 설명회도 있었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 지금까지도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결과 그런 다음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화랑유원지가 가장 적당한 부지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화랑유원지에 우리 아이들 데려올 생명안전공원이 건설된다. 그러니까 추모관인 거죠. 거기에는 아이들 데려오는 이 공간, 추모 공간도 있고, 낙골당이라고 사람들은 부르기도 하지만 저희는 추모관으로 계속 이야기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갈 거다. 이것을 혐오시설로 만들지 않고 더 오히려 안산이 이 생명안전공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교육의 공간으로 만들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되게 많이 배치할 거다. 그런 계획으로 계속 설득한 결과였고, 그리고 이제 장소가 선정이 됐으니까 이제 설계를 해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제 공모 설계를 통해서 설계 작품이 18년 말쯤인가 나왔는데, 그 19년부터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뭐 건축비도 오르고 그 인건비도 올라가지고 실제 예산보다 500억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500억이 안 됐었는데 453억인가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그 설계도에 의한 실제 설계를 해보니 500억이 넘어가서, 500억이 넘어가면 뭐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거를 다시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거쳐가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러지 말고 안 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결정된 게, 이게 적정한가 적성성 검사를 또 KDI에 의뢰를 해서 그 한 6개월 동안 검사를 했어요. 근데 적정하다, 적정성 검사 결과 괜찮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지난 2월 13일 드디어 착공식을 하고 4월 4일 날 윤석열이 탄핵된 4월 4일 날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이게 공사가 그러니까 사고도 없이 잘 진행이 되면 27년 한 2년 걸린대요. 2년 후면 27년, 그게 13주기인데
그때쯤이면 아마 우리 아이들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 사고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부모들이 아이들이 250명이잖아요. 250명인데 사단법인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사단법인 2개로 나누어진 이유는 그러니까 2014년 그 당시 정부는 부모들을 개개인을 접촉을 해서 이거 이렇게 보상해 줄 테니까 사인하세요. 막 직접 1대1로 만나서 그때 해수부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안산에 직접 찾아와서 막 사무실을 차려놓고 와서 막 사인하세요 이런 작업을 펼쳐가지고 거기에 사인을 하고 더 이상 이제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어떤 국가에 대해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인하신 분이 한 반 돼요. 그분들이 이제 그 사인함과 동시에 이 활동을 하지 않으신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국가에 책임을 묻겠다. 소송으로 가신 분들이 현재 저희 세월호 가족협의회 사단법인을 이루고 있는데 사단법인은 그때 안산 경기도에서는 허락을 안 해줘서 서울 그때는 박원순 시장님이 계실 때 서울시에 의뢰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사단법인 그 인가를 받아서 현재까지 계속 사단법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협회 이름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되게 길어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 저희 사단법인 이름에 분명히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조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부서가 4개가 있어요. 진상규명 부서가 있고 저는 대외협력 부서 소속인데 대외협력 부서가 있고 그 추모공원 생명안전공원을 책임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 데려오는 일을 하는 추모부서가 있고 그리고 회원들을 관리하는 회원조직 부서 4개의 부서가 있고 부서의 장이 있고 부서의 팀원들은 1반에서 10반까지 반 대표들이 있어요. 대표들이 팀으로 각각 들어가서 부서로 각각 들어가서 이제 일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부서의 장 반대표들이 운영위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이 돼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가족들이 그렇게 힘들게 싸우기만 하는 거 아니고 동아리 활동이라고 그럴까? 동아리 활동들을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공방 첫 번째는 공방이 가장 먼저 생겼고 그러니까 손으로 할 수 있는 엄마들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고 10년 이상 하니까 다들 선수가 된 거죠. 뭐 재봉틀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매듭도 하고 퀼트도 하고 그다음에 뭐 천연 화장품 이런 것도 만들고 다 강사분들이 와서 가르쳐 주셨고 긴 시간 동안 배우다 보니 이제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되어서 이제 작품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전시도 하고 활발하게 이렇게 공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방 작은 아이템을 가지고 학교에 수업도 나가고 부모님들이 이제 강사가 되어서 활동도 하고 안전교육 이런 것도 받아가지고 강사도 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목공방도 있어요. 목공방은 나무로 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도 오래되다 보니 되게 작품의 퀄리티도 뛰어나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목공방이 운영되고 있고 저는 4.16 합창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합창단도 11년째 계속 활동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저희 1집도 냈고 2집도 냈어요. 음반을 2개 낸 4.16 합창단이 여전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노란 리본 극단이라고 여기는 배우들이 다 엄마예요. 합창단은 부모들 플러스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은데 극단은 부모들 배우 8명, 엄마들 8명이 배우가 되어서 1년에 한 작품 1개 이상은 하시는 것 같아요. 활발하게 작품을 통해서 만나고 있고 그리고 봉사단도 조직을 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 겨울에는 연탄 배달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줍깅도 하고 그 안산에 그 다문화 가족들이 되게 많아요. 이 다문화 가족들 가정에 찾아가서 낙후된 그 집안 시설 뭐 이런 것들을 교체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렇게 투쟁 전선에서 투쟁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누군가를 어딘가를 향해서 누군가한테 뭔가를 계속 요구하고 안 해주면 막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요구 들어줄 때까지 막 하는 게 그런 투쟁이었는데 그렇게 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또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면서 긴 시간 자기 자신의 다른 모습을 그런 활동을 통해서 발견하기도 하고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저 합창단의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사회에. 몰랐는데 정말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분들과 만나면서 교류하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깊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점점 늘어나고 어느 쪽에 서야 하는지 이런 고민도 하고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변했어요. 변해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 변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내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하던 대로 살아왔더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 관심도 없이 그냥 내 집 간수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살았을 텐데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많이 접하고 이 어두운 면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깊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어서 인생으로 따지면은 좋은 어떤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결론 지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사단법인이다 보니 한 조직이다 보니 수익 사업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한 3, 4년 전부터 수익 사업도 하고 있어요. 기역 상점이라고 거기에서는 엄마들이 만든 작품도 팔고 목공소에서 만든 작품도 팔고 김도 떼다가 팔고 양말도 만들어서 팔고 이런 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역 상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온갖 그 기억 물품들 있잖아요. 오늘 제가 드린 팔찌나 배지나 이런 것들도 팔고 있고 그렇게 사단법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익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원고등학교 교실을 재현해 놓은 곳이 있어요. 기억 교실이라고 하는데 저희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원래 단원고등학교에 1반에서 10반까지 선생님 교무실까지 그대로 보존되기를 강력히 원했었어요. 그래서 단원고에 가서 막 농성도 하고 그것 때문에 농성한 건 아니고 어느 날 2015년 어느 날인가 부모 한 분이 아이들 생활기록부를 떼러갔는데 애가 제적이 당해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흔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왜 생존 아이들도 있잖아요. 생존 아이들을 졸업시켜야 되잖아요. 졸업시키면 애들은 없어지는데 그러면은 이 사라진 250명의 제적은 어떡하나 이분들이 고민하다가 그냥 제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2번 죽이는 거잖아요. 학교 다니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 기록에서도 사라져버리는 그래가지고 단원고 가서 제적 살려내라. 그래서 일주일 이상 농성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결과 제적을 다시 살려서 명예 졸업을 시켜줬어요. 단원고 2019년인가 명예 졸업을 시켰고 그리고 이 교실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을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뼈아픈 게 그 교실을 이전하게 한 거. 그대로 놨어야 되는데 그게 훨씬 더 시간이 지날수록 값어치가 이 교실을 그대로 보존하는 값어치가 어떻게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가 있는 건데 사실은 옮겼어요. 왜냐하면 1학년도 있었고 당시 새로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새로운 학생들이 또 들어오잖아요. 교실을 그대로 두면 이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부모들이 그대로 교실을 존치시켜주세요 주장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랑 함께 해주셨던 안산의 시민사회 단체 이분들마저도 아이들의 학습권이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교실을 다른 데로 이전하기로 해서 그 교육청 산하 민주시민교육원에 이전을 시켰다가 현재는 새로 다시 건물을 지어서 민주시민교육원이 아니고 4.16 생명안전교육원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기업교실로 그대로 거의 교실의 원래 모습 그대로를 재현해 놨어요. 근데 재현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례길을 오시거든요. 학교 그다음에 단원고등학교에 그 고래 조형물이 있는데 고래 조형물 보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데려올 생명안전공원 그 자리 이렇게 세 군데를 도는 순례길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부모들은 교실을 이전한 이후에는 더 이상 학교를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거의 똑같은데 마음이 발걸음이 안 옮겨져서 그 부분 참 학습권이고 뭐고 생명이 우선이지 그렇게 애들 공부하는 것 때문에 옮기라고 했던 그 주장들에 맞서지 못한 저희 부모들의 잘못된 선택 아무튼 후회하는 선택 중에 하나가 또 그 지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4.16 생명안전교육원에 교실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고 이 교실을 돌아볼 수 있는 순례 코스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그 사단법인 이름에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 협의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안전사회 건설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름에 못 박아놓고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는 다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거의 모든 분들이 세월호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주장을 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추진한 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에요. 생명안전기본법이라고 2016년부터 생명안전 시민넷이라는 이 그 단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16년부터 활동을 해오셨는데 드디어 3월 10일 날 지난 한 달이 좀 넘었네요. 3월 10일 날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해서 국회로 현재 넘어간 상태이고 올해 안에 이 국회 22대 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제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생명안전기본법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이 생명안전기본법은 뭐냐면 안전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가 무엇인지 안전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보호는 받는데 실제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이랬을 때 처리되는 거 보면 전혀 보호되지 않고 있거든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법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국가와 또 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무엇인지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으로 만들어 놓고 또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이 더 많은 사고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있죠. 현재 이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사회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임에도 피해자한테 권리가 있다.
자세한 피해자의 권리가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규정해 놓고, 그리고 참사가 발생했을 때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자동으로 이제 출범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 내용도 이제 생명안전 기본법에 포함되어서 이제 제정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안전권이라는 것을 명문화 시켜서 제4조에는 안전권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성별, 종교, 국적,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 이게 안전권이라고 제4조에 딱 못 박아놨어요. 안전권은 누구나 보호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다. 그래서 생명안전기본법을 이번 22대 국회 안에 제정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를,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계인 거죠. 제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네. 어제는 그 4.16 합창단이 남원 실상사라는 절에 갔어요. 2017년에도 갔었는데 2017년에도 저희 합창단을 초대해서 되게 거기서 쉬어가시라고 초대하신 건데, 천일 동안 2017년도에 그 세월호 참사 1000일이 있던 해인데 천일 동안 기도하셨던 그 마음으로 이렇게 가족들을 불러서 위로해 주시고,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편히 쉬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7년도에 합창단을 초대했었는데 그때 다녀왔었는데 또 이번에 불러주셔서 다녀왔거든요. 그 실상사가 통일신라 시대에 지어졌던 절인데,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된 건 아니고 그때부터 실상사라는 이름으로 절이 있었고, 그러니까 세대를 거치면서 좀 변하긴 했는데 그때에 활동했던,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에 활동했던 스님, 조선, 그다음에 고려죠, 고려, 조선, 근대, 현대에 활동했던 그 명성이 높은 스님들의 무덤을 승탑이라고 하더라고요. 승탑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통일신라 시대에 승탑이 있고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뭐 근대, 현대 승탑들이 거기 주변에 되게 많아요. 막 흩어져 있어요. 산에도 있고 평지에도 있고. 근데 거기를 돌면서 이제 순례길을 하시더라고요. 돌면서 이렇게 마음 가다듬고, 역시 같은 마음으로 2017년이나 같은 마음으로 이제 가족들한테 쉼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초대를 하셨었는데, 그 장소가 주는 그 자연이 주는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새소리, 바람소리, 하늘, 4월 25일에 펼쳐지는 그날의 풍경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주는 느낌이 되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저만 받은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부모들이 함께 했던 합창단원들이 다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2017년도에 1000일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1000일 동안 기도해 주시면서 그런 기도들이 쌓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세월호 기도 터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는 승탑 순례이긴 하나, 제가 어제 가서 느낀 거는 여기는 세월호 성지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해서 되게 많은, 그러니까 조형물도 세워놓고 갖가지 장치들을 해놓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게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년 동안 변함없이 이분들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라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15년부터 안 다니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조금 마음이 기울긴 해요. 자꾸 제가 하나님 곁으로 가려고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일까 생각해 보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하나님 멀리 떠나지 않고 끌려가는 것 같은. 근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가 느껴져요. 부활의 실체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새로운 몸을 입고 오셨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었고, 왜냐하면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부활해서 창현이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제자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 나중에 뭐 말씀으로 깨우쳐 주니까 그때서 알고 그랬는데 그게 되게 두려웠어요. 내가 부활했을 때 창현이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막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들이 있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아이를 향한 마음이나 아이를 위해서 쏟았던 눈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살아서 아이한테 전달이 되고 창현이의 마음도 제가 점점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제적으로 그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긴 하나 어쨌거나 부활이 있어서 창현이를 만나서 화해하지 못한 그 화해를 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점점 확신은 아니고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잘 싸우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를 또 저 자신을 돌보는 일에도 열심을 내면서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얘기를 잘 준비 못했는데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인이신 주님, 세월호의 비극으로 이 땅을 떠났지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더욱더 평화의 세상으로 우리 모두 갖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